시간까지 한 거는 GDP가 도대체 무엇이고 경제학자들이 GDP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즉 GDP를 정의내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일 거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떤 생산의 측면에서도 GDP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거, 혹은 소득의 측면에서도 GDP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지출 측면에서도 GDP가 이해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식 2번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우리가 다시 꺼내서 사용할 거니까 자동적으로 몸에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거시경제론 점수를 A+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머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손이 쓰는 단계가 갑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푸시고 연습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손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시면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언급할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모두가 명확하게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목 변수 혹은 명목 GDP 혹은 다른 명목 인플레이션, 명목 이자 다 똑같습니다. 앞에 명목이 붙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발생한 어떤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단위가 지금 현재의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경제 활동은 시장 가치로 환산이 되잖아요. 시장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정주부시라면 그 가정주부의 가사활동 포함되지 않고요. 요즘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육아활동 시장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으니까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 이모님을 고용해서 저희 집으로 불러서 매달 200만 원씩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을 봐달라. 그러면 똑같은 육아 활동인데도 그 200만 원은 시장 가치로 환산이 되므로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경제 활동은 GDP에서 논의가 되는 모든 경제 활동은 전부 다 시장 가치로 측정이 돼요.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프라이스 태그가 지금 현재의 가치냐 아니면 기준 연도의 가치냐에 따라서 명목 변수냐 실질 변수냐가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정문에서 나가셔서 조금만 나가시면은 중국집 하나 되게 맛있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열레춘이라고. 열레춘 아시죠? 열레춘 가시면은 자장면 가격이 붙어 있어요. 뭐 10,000원, 9,000원 이렇게. 그게 이제 명목 가격입니다. 이 자장면에. 그런데 명목 가격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측정해서 그것의 합인 GDP를 구할 경우에는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GDP와 10년 전의 GDP 중에 어느 연도가 조금 더 경제 활동이 활발했냐라고 비교를 해야 될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명목 가격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년 전이 조금 더 경제 활동이 활발했다 하더라도 명목적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마치 올해의 경제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한 것처럼 우리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장 가치를 기준 연도로 고정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제 활동, 예를 들어서 연례춘에서 자장면을 몇 개를 팔았냐 이런 것들만 매년 변화하도록 컨트롤을 해준 것이 실질 변수 혹은 실질 GDP입니다. 기준 연도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0과 5가 뒷끝자리에 붙어 있는 연도마다 기준 연도가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2020년도가 기준 이제 연도가 됩니다. 연례춘의 자장면 가격이 작년에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준 연도에 연례춘에서 파는 자장면 가격이 8,000원이면 8,000원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올해의 판 자장면 개수에 곱하기 8,000원이 되는 거죠.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책에 따라서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실질 뭐 임금, 실질 이자율 이런 거 말 나올 때 제가 다 일일이 써드리고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정의를 내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번 한국의 작년 GDP를 같이 볼까요? 명목 GDP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GDP를 다 더한 거고요. 단위는 조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부터 보시면은 여기 국민 총소득이라 그래서 2,150.56조 원 정도가 찍혔습니다. 즉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모든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총 벌어들인 총소득은 2,150조 정도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한 모든 거주민이 생산한 모든 제한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와 똑같고 혹은 지출한 금액과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국민 총소득 혹은 국민 총생산, 국민 총지출 적어도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지출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150조만큼 벌어들였는데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제가 짧게 선을 나누어 놨는데 요 두 항목은 총 지출입니다. 근데 여기에 민간이라는 게 붙어 있고 정부라는 게 붙어 있죠. 제가 다시 지출 측면의 GDP를 다시 써볼게요. 지출 측면의 GDP는 경제 주체에 따라서 4개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민간 가계 부분과 정부 부분의 지출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 소비 지출 1,040조 정도가 C에 해당됩니다. 가계 부분의 총 지출이 한 1,040조 정도 되네요. 비중으로 따지면 한 48%? 절반 정도가 소위 말하는 내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정부 부분의 최종 소비 지출은 바로 G를 설명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자본 형성이라는 것이 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정부 부분의 투자가 있죠. 즉 정부 부분의 지출과 정부 부분의 투자를 합한 게 정부 부분의 총 지출에 해당하는 G가 됩니다. 합하면 대충 한 506조 원 정도 되네요. 비율로 따지면은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4% 정도. 생각보다 큰 비중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 부분이 전체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러프하게 된다는 거는 다른 선진국들은 보통 15에서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부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2022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금,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영업이 멈춰 있었던 많은 점포, 서비스 계통 점포들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백신 우리가 후불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파이자라든지 이런 제약회사들한테 백신 관련해서 백신 접종 관련해서 돈을 내야 되는 시기가 2022년이었습니다. 이런 거 다 내다 보니까 정부 부분의 지출 혹은 투자가 많이 늘어났죠. 하나 더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폼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코로나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민간 부분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때에는 정부 부분이 나서서 민간 부분의 부족한 경제 활동을 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공부할 케인즈의 어떤 주장인데, 그런 케인즈의 주장을 지난 해 우리나라 살림을 이끌었던 정부가 받아들여서 정부 부분의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민간 부분 투자 I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583.59조 원,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한 27% 정도 되네요. 요것이 I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 더해볼까요? 48 더하기 27 더하기 23 해보십시오.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충 한 98, 99 나오죠. 요 국내 내수, 가계 지출,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 부분의 지출 합치면은 전체 GDP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순수출 부분이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재화 서비스의 수출에서 재화 서비스의 수입을 빼주시면 되는데 심지어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한 마이너스 6조 원 정도가 나오네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마이너스 한 6조 정도 나오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전체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였던 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이게 뭐 플러스라고 해도 전체 2,000조에 비하면은 굉장히 눈꽃만큼 적은 양이죠. 그래서 순수출 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거는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순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과 수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수출과 수입을 따로따로 보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출이 대충 한 1,037조 원, 수입이 1,043조 원 정도 되는데 두 개 합치면은 2,070조 원 정도 되죠. GDP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즉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더한 게 내수의 거의 2배에 해당될 정도로 해외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년에 자동차를 1,000만 대, 많이 팔면 1,000만 대, 적게 팔면 한 800만 대 정도 전 세계로 파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 판매량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알라바마나 뭐 미시시피 이런 데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배에 띄워서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비용상 저렴하기 때문에 현대도 점점 밖으로 나가고 있고, 삼성도 여러분들 국제무역 이론 수업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직적 분업이라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S를 만드는데 여러 국가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대부분의 생산 공정을 삼성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직 한국, 동탄, 화성 이런 데 남아 있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조립 공정은 베트남으로 지금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국가 형태를 개방 경제 국가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어떤 국제 시장에도 균형 가격이 있을 때 그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규모라고 해서 앞에 소규모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경제 구조를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방 경제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공부하신다고 어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최소한 우리나라 GDP가 얼마였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표를 보여드렸고요. 전체 지출이 한 2,150조인데 충남대 지출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소 1조 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남대가 그렇게 작은 덩치의 조직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전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충청도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십시오. GDP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할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경제학적으로는 식 3번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나의 인덱스로서 조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해 혹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가격 지수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몇 가지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가격 지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종합해서 하진 않기 때문에 GDP를 기반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제외하고는 매달 측정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매달 측정이 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나 수입 물가 지수도 매달 측정이 됩니다. 매달 측정되는 어떤 하나의 물가 지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116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기준 연도, 기준 월이 있거든요. 그 기준 연도, 기준 월에 비해서 기준 연도가 이제 지수가 100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약 16 정도 더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 지수를 P라고 한다면 T월에 T라는 건 타임의 T를 의미합니다. T월의 가격 지수가 P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월의 가격 지수로부터 지금 현재 가격 지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측정하는 일종의 변화율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13번식에 등장하는 변화율은 제가 기대하기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 학교 때 최소한 수학 시간에 한 번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는 다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등장하는 P가 오직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P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GDP 디플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될 수도 있고 수입 물가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 가격 지수로 삼아서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GDP 디플레이터는 GDP가 그 해 혹은 그 분기에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가격 변화를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용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수이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GDP는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실시간적인 가격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가격 변수라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혹은 물가 증감률을 계산하지는 않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P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한 그 해의 평균적인 가격 지수라고 계속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정의를 내리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비자가 매달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텐저린이라고 아세요? 텐저린? 제가 경제학 언론 때 예를 많이 들었던 품목인데 텐저린이라 전혀 못 들어보셨죠? 귤 오렌지과의 일종이거든요. 속을 자르면 되게 진한 선홍색이 나옵니다. 맛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귤 대신 텐저린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다음 영어 사전에 텐저린 치시면 귤로 번역이 되는데 귤과 텐저린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에 텐저린 가격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청국장이 포함이 될까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근데 미국에서 한인 마트에서 청국장 팔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청국장 끓여 먹었습니다. 실제로 위층에서 그럼 쫓아 내려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죠. 근데 꼭 그렇게 내려온 애들은 인도 애들이에요. 거기도 커리 냄새가 장난 아닌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해 그 나라에서 분명히 발생한 경제 활동인데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 아닌 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 품목을 1000개 내외에서 조절을 합니다. 갈치 같은 건 포함이 됩니다. 쌀 포함이 되고요. 버스 요금 포함됩니다. 그런데 항공권 티켓 모르겠어요. 포함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퍼스널 컴퓨터 PC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잖아요. 지금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에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품목들을 모아놔서 그 가격들이 기준 연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상승했나 빠졌나를 100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는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단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지수입니다. 기준 연도가 2010년이다 그러면 2010년의 평균적인 가격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2023년이 뭐 120이다 하면은 2010년에 비해서 13년이 지난 올해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20% 올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변화율을 계산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의 구조가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거시경제에서 2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 한 축에는 주로 가로축에는 GDP를 그리고요. 세로축에는 가격 지수인 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인플레이션을 그리는데 그 말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변수가 GDP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GDP가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렇죠? 그 나라의 대략적인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하니까 오케이 이해했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냥 가격의 변화율일 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은 소위 요게
중요한 말이고 경제 활동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챕터를 할애해서 공부할 테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저 양반이 저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값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명목적인 가치가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왜곡됩니다. 이놈이 이놈보다 잘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명목적으로 표현되는 가격이 뒤바뀌거나 그 차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혼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저건 맞았나?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식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라는 별도의 기관에 오직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주세요라는 맨데이트 하나만 딱 주고서 한 2,500명의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을 고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월급을 주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냐 못 잡느냐가 한국은행이 이제 존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찾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추이인데요. 2011년도부터 2023년 7월까지 월별 인플레이션 퍼센테이지를 구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좌측에 다니는 퍼센테이지고요. 0부터 한 7까지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이건 한번 손으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만약에 요놈이 예를 들어서 4.9%다. 내려볼까요? 2011년 7월에 4.9%다. 그럼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2010년 7월 대비 CPI 지수가 약 4.9% 상승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이런 의미입니다. 전월에 비해서 이만큼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월별 자료잖아요. 그래서 계절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굉장히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나셨다면 이사를 좀 다니셨을 겁니다. 2월이나 한 7, 8월쯤에 이사를 가셨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좀 더 좋은 학군지로 이사를 가시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사에 대한 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집중됩니다. 2월이나 보통 8월에 많이 이사를 다니세요. 한겨울에 아파트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시는 근로자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보통 한 12월부터 2월까지는 건설 공반기입니다. 그러면은 건설에 투입되는 시멘트라든지 철강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겠네요. 그럼 철강에 대한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런 게 이제 계절성이에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전월 대비로 계산하면은 굉장히 어지러운 그래프가 나오고 사실상 해석할 필요가 없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전년 동월은 올해랑 환경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갈치가 잡히는 시즌에 작년에도 갈치가 잡혔겠죠.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면. 올해 태풍이 뭐 이때 발생했다면 작년도 대충 요맘때쯤 태풍이 발생해서 흉년이 발생했을 거고, 그래서 배추값이나 뭐 무값이 폭등했겠죠. 작년에 발생했던 이벤트가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 인플레이션 측정합니다. 여담이지만 GDP는 분기별로 측정이 되잖아요. GDP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기 대비로 측정합니다. GDP는 분기 대비로 1년에 4번 측정이 되는데 전기 대비해서 경제활동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GDP는 전기 대비, 바로 전기에 발생했던 GDP 대비 얼마만큼 상승했는지가 경제 성장률의 지표가 됩니다. 어렵죠, 이런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거기 한 1,500페이지 됩니다. 한국은행 직원들이 그걸 끼고 사는 거죠.
볼까요? 제가 왜 2011년부터 이 그래프를 모았냐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되었던 게 2010년, 2011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보면은 이때는 아직까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다가 저도 안 보이네요. 이제 늙어서 눈이 침침해. 2012년쯤 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한 2%대로 떨어집니다. 아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록색 선이 CPI고요. 검정색 선이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에너지 및 석유류 지수가 빠진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전체 품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뭐 석유류 혹은 뭐 농축수산물 가격 이런 걸 빼냐? 그건 지금 설명할 건 아닌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을 그려보세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층 요인과 공급층 요인을 구분해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아무리 통화정책을 바꿔봤자 흉년을 막진 못해요. 그렇죠? 흉년은 그냥 하늘이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땅 위에서 발버둥 쳐봤자 그의 풍년이 날지 흉년이 날지 모릅니다. 태풍이 올진 몰라요. 이런 것들은 공급 측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거든요. 통화정책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또 석유가 나지도 않으니까 뭐 석유 가격 아니면 석유와 관련된 어떤 유류 가격들 혹은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가격들 그의 구제역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자율을 높인다고 해서 소들이 병에 덜 걸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통화정책으로부터 분리된 가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췄을 때, 즉 통화정책을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만 모아서 그런 품목들만 별도로 인플레이션을 계산해보자라고 한 게 근원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지금은 또 모르셔도 되는 건데 들으면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추세만 쭉 보세요. 대충 2에서 한 3% 정도에서 움직이죠.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네요. 그러다가 2018년쯤 되면은 요게 1%대로 확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연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대거든요. 그 2%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건강한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한국은행은 정의를 내리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구간이 존재했어요. 요만큼. 요건 무슨 의미일까요? 거의 지금 경기가 바닥이었다는 소리죠. 이때 사람들이 물건을 거의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건을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경기 부진이 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쭉 이어지다가 2020년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한 6%까지 올라가거든요. 요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요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우리나라가 경험한 게 해방 전후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6.25 막 이런 정도 수준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이때 이제 겪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 파동 때 한번 굉장히 큰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인플레이션을 겪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건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최저임금은 6%안 올랐잖아요. 최저임금도 똑같이 6% 올라야지 이 인플레이션을 명목적으로나마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은 그렇게 안 올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요만큼 한 6%, 5%만큼 더 가난해진 거예요. 전이랑 똑같이 열심히 일하셨고 전이랑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셔서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으셨는데 사실상 5%만큼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을 했기도 했고 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한 이벤트들이 하나씩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해소가 안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같은 거 좀 장기화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의 봉쇄, 제로 코비드 정책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국제 물류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이 너무 이자율을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막고 싶어서 조금 이자율을 올리는 걸 조금 천천히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봉쇄령을 풀면서 관광객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물가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돌아갈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요새 이슈는. 근데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진 않아서 당분간 고통은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여기까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였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꼭 제가 질문 있으세요 하면 다들 고개 숙이시더라고요. 뭐 눈 마주치면 안 됩니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을 때 석유 파동이 중동 쪽에서 이제 석유를 수출을 안 하고 막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70년대, 80년대 초에 발생했던 1차, 2차 석유 파동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공부했듯이 다시 이런 교과서 그림을 보여도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석유 공급을 오펙에서 줄이면 석유를 원자재로 하는 모든 산업이 슬로우다운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유를 내추럴 리소스로 수입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뭔가 중간재를 만들어내서 수출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때 뭐 질병이 발생했거나 혹은 뭐 전쟁이 발생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체적인 수요는 거의 그 상태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만 하고 잠깐만요. 입력을 다들 하신 거 맞죠? 이렇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배지영 학생 오셨어요? 이정석 학생, 나수현 학생, 조희석 학생. 빠진 게 맞구나. 네, 나머지는 다 오셨고요. 좋습니다. 그 인플레이션과 GDP 외에도 실업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별도의 챕터를 할애해서 할 내용입니다. 실업은 이제 요새 이슈가 점점 좀 되고 있죠. 왜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는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청년 실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쓸 여러 가지 개념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를 이제 정의 내림이 있어서 15세 이상만 기준이 됩니다. 15세 미만에서 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체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진 않고요. 혹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인구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로도 상한선이 원래 있었어요. 15세 이상 65세 미만을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65세 미만이라는 기준 자체가 요새 굉장히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90세에도 일하시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보통 15세 이상 인구면은 모두가 다 일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고요. 실업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혹은 취업할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서 실업률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거꾸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거기 때문에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거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표본이 굉장히 작습니다. 실업률이 뭐 우리나라 실업률이 한 4%대 5% 나오나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는 게 너무 커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전부 다 여기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구직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사실상 실업자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것도 크고요. 지하경제 규모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요. 굳이 마약 같은 걸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많은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신뢰성이 높진 않은 편입니다. 미국 통화정책 당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은 아니지만 1년에 8번에서 10번 정도 이제 금리 정책을 발표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페드 의장님이 나오셔서 제일 처음에 말하는 제 첫 문단이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총재님이 이제 기자회견 나오셔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대외 경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른 거죠.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외 경제 환경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자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요 실업과 노동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도 전체 학기에서 한 1주 정도, 많으면 1주 정도 할애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남은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상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재 관측된 GDP 상으로는 초록색 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것인가, 혹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어떠한 그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제 발전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검정색 선을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추세선을 따르지만은 조금 덜 변동스러운 노란색의 선을 따라서 성장했을 때 경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은 검정색 선에서 노란색 선으로 경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변동성이 이만큼 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은 무엇이고 그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기 변동론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고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 연구 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에는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를 기억하신다면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롱텀 그로스 트렌드를 관찰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발전 과정, 에볼루셔나이징 패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경제 성장 쪽이고요. 경기 변동은 플럭추에이션이 보통 경기 변동 주기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변동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출렁거리는 텀이 그러니까 한 4, 5년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4, 5년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경기 후퇴기로 막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경기가 완전히 후퇴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경기 호황으로 넘어갈 때까지가 이제부터 한 4년, 3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를 잘 관찰하시면은 좀 재밌을 수 있겠죠. 언제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GDP를 분해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GDP는 T1 연도에 150만큼 찍혔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실질 변수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년도와의 비교 정도만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요 150조 원이라는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치 빨간색선을 우선 계산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한국은행이 해주거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교수님들이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치에 따라서 T1년도에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성장률,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 성장률과 지금 현재 성장률 간의 차이가 대충 한 50조 원 정도야. 근데 잠재적인 성장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성취해낸 성과가 월등히 높아서 한 50조 원 정도 추가 달성했어.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GDP 갭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GDP 갭이 지금 플러스인 상태인 거죠. 여기서는 운 좋게 GDP 갭이 정확하게 제로가 되고요. T3 연도로 가면은 경기가 여기서부터 슬슬 후퇴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바닥을 찍은 거죠. 바닥을 딱 찍었을 때 봤더니 전체 추세치보다 이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 원래대로라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한번 경제활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달성이 되는 GDP는 대충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달성이 됐으니까 요만큼의 경기 불안 갭이 존재했고 요 갭은 이제 마이너스로 숫자가 찍히겠죠. 요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경기 변동문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확인하면은 경기 변동이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플러스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안 좋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